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아서 자치단체마다 청년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청년의 마음에 달서를 심다라는 주제로 청년 포럼과 창업 특강, 해외 취업 특강 등을 진행하고요. 군위구는 내 청춘 빛나리라는 부제로 16일과 17일 청년 축제를 엽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북도는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해서 청년의 빛으로 영롱한 경상북도라는 슬로건과 경북 청년들의 연결, 이음, 상생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달라도 행사 주제들은 모두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N4세대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 다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가을이 찾아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요즘 어제에 이어 새벽부터 안동에도 비가 왔고 현재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까지 오다 그치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 챙겨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질병청 등 산학 연관 8개 기관이 국가 백신 산업 발전과 신속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안동의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2023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상호 협력 협약도 체결합니다. 이렇게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가 안동에 설립되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백신 후보 물질을 신속히 발굴하고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를 생산하고 비축하게 되는데요. 국가 방역 인프라 구축과 또 신속 백신 개발 체계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동시에 안동시는 안동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이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집중할 방침이고요. 앞으로 관련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백신 상용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가을비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사이 곳곳에 시간당 15mm가 넘는 강한 비가 지났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24도에 그치면서 선선하겠고요.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송이 채취를 앞두고 국내 최대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이 생산자들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그제 영덕군 지풍면 3월이 해발 512m 국사봉에서 영덕송이 풍년 기원제가 열렸는데요. 행사 장소인 국사봉은 영덕군에서도 자연산 송이가 가장 많이 나는 곳입니다. 영덕군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근의 울진군과 포항시, 청송군에서 생산하는 양까지 합치면 전국 생산량의 60%에 달합니다. 영덕군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영덕송이 판매장을 운영하고요.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는 영덕군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 특설 판매장에서 영덕송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품질 좋은 송이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영덕송이는 지난 11년간 전국 생산량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올해도 송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최상급 영덕송이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흐린 하늘 보이면서 시간당 1mm 내외의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빗줄기가 점차 세지면서 시간당 4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북에서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2m로 계속해서 잔잔할 전망입니다. 오늘 선박 점검으로 인해 휴항하는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포항 영일만항을 운항하는 초대형 여객선인 울릉크루즈가 13일 울릉 중고등학교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원 직업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크루즈 김기홍 선장과 이호준 이항사가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울릉고등학교 해양레저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울릉중학교 학생과 울릉고등학교 진학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상 선원직에 대한 직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업 특강과 추후 진로 탐색 방법에 대한 강연까지 함께 진행됐는데요. 강연 이후 진로에 대한 멘토링 시간과 함께 향후 선박 조타실 견학 계획 발표로 지역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울릉고등학교는 해양레저과에서 해양수산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 분야 학과가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유능한 해양수산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울릉고등학교와 울릉크루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도서지역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며 지역 학생들에게 해양개척의 꿈을 실어 울릉도의 젊은 세대 직업군 확장과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할 것이라고 함께 뜻을 밝혔습니다. 향토기업과 지역 학교의 협력을 바탕으로 울릉도의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해양레저 전문 인력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 발전 특구. 지방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 발전 특구 계획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미래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시도 특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 정책관을 모시고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방 소멸, 성장률 저하 같은 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서로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2021년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3.3%가 수도권에 삽니다. 면적 한 11.8%밖에 안 되는데. 절반 이상이요. 예, 그리고 매출액 1000대 기업 중에 보면 73.4%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는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에다가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에 이전하거나 지방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균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 정책은 기존의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패키지로 세제나 재정, 뭐 규제 특례, 정주 여건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하겠다는 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업 활동을 위해서 뭐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세제 특례, 재정 지원 이런 건 늘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이제 그 모든 것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회발전 특구만의 특징, 기존 특구와의 차별점은 그럼 뭔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존에도 규제 자유 특구나 R&D 특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규제해서 규제에 포커스가 돼 있을 거예요. 네. R&D 특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산학연이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R&D를 할 수 있도록 R&D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기회 발전 특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이라든지 세제, 인력 양성, 그다음에 정주 여건, 그다음에 지방세 감면 이런 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특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 지역이 특구다고 지정해서 이 지역에 그렇죠.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내가 이 지역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게 다른데 기업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정부가 이렇게 너는 어떤 산업을 해라. 어떤 산업을 해라. 이렇게 특화 산업을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우리가 알아서 이런 기업이나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 지자체 주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존 특구보다 뭐 훨씬 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금 기회발전 특구 관련 인센티브 조항은 아직까지 이제 국회 관련법이 개정 중이어서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예. 이제 2023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보면은 국세나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투자 촉진 보조금 확대 그리고 펀드 조성 그리고 그 펀드에 투자했을 때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규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네. 그다음에 내려오는 기업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같은 정주 여건 개선 등 하여튼 기업들이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요소를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하반기 때 관련 법이 통과를 하고 이게 관련 세제법이나 재정법 같은 것도 아마 하반기 때 통과할 거로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에게는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게 지난 7월인데 지금 특구 진행 상황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어떻게 지정하고 누가 승인해 줄 거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달 거냐, 그런 절차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그릇에 어떤 혜택을 담을 컨텐츠를 담을 거냐 네. 두 부분이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0일 날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승인 기간에 대한 신청 절차 신청할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확정된 있는 상태인데 네. 이 그릇에 뭐 어떤 혜택을 담을 거는 아직까지 이제 관련 법들이 여러 개 이제 국회 개정 중입니다. 이런 법들이 이제 통과해야 되고 특히 세제 관련 법들은 이제 이번 정기국회나 금년 내에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법안들이 아직 좀 남아 있긴 하네요. 국회에서 아직 다 통과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세제나 재정법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세라든지 상속세 그다음에 소득세 이런 여러 법들이 한꺼번에 다 묶여 있어서 아마 이 하반기 때 통과할 거로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신 게 기존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특구로 이렇게 육성했다고 하면 이 기회발전 특구는 시도별로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지정해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지정 절차는 그럼 복잡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먼저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뭐 공모로 전국을 몇 개 선정하겠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몇 개를 선정해라 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기업을 키우고 싶고 어떤 산업을 하겠다는 거 이제 목표를 먼저 정하고 네. 그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 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산업부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산업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에 넘겨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산업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한 지역에 몇 개를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데 이제 관련 이제 재정이나 세금 이런 게 좀 관련이 있어서 면적은 좀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0만 평. 도 같은 경우는 한 200만 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상황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이 준비하는데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대구시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 아니면 기업 유치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그 기업을 이제 입주시키고 유치시킬 거냐 이런 두 부분으로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예, 또 예. 어느 지역으로 이제 옮겨갈 할 건지. 거냐. 예, 네네. 이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로봇, ABB, 반도체, UAM, 뭐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신수종 사업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대구시 방향에 맞고 특히 같이 와가지고 우리 기업들이랑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그렇죠. 위주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그런 대규모 앵커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가 국가산단지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가 좀 부지가 있는데 이런 지역 위주로 이제 1단계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고 2단계로는
제2국가산단이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예. 제2국가산단 그리고 신공항 배후에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 군위군이 편입됐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대구시 면적이 지금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데 그만큼 특구를 활용할 공간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구시가 서울 면적의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대구시 산업을 보면 성서라든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이 좀 대구 서남쪽에 좀 치우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공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군위군을 포함해서 대구 북부 쪽으로 신공항을 배후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할 거고요. 네. 이 산업단지도 당연히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성공적인 특구 조성을 위해서 최근 국회에서 포럼도 열렸는데 주요 내용은 뭐였나요? 예, 포럼에서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이해를 좀 넓히기 위해서 산업부라든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의 취지라든지 내용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한 자리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들 모임에서 좀 하는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대구의 투자그 MOU 하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지원, 세제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인력 수급 문제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제 자기네 기존에 있던 인력이 대구에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주 여건,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가 있었고요. 예.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텍사스나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이제 기업들 자율성이 상당히 다른데 그런 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율성이 아주 높다. 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도 지역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은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제일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이제 노사관계 부분.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에서는 좀 유연한 노사관계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대구시만의 어떤 지원 색깔을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관련해서 앞으로 대구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기업 발굴입니다. 발굴이요? 예. 네. 그래서 대구시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을 지금 이제 발굴을 하고 있고 오는 기업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건지 필요한 규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정주 여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기본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원기관이라든지 대구에 특히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다음에 산학원, 대학교님 교수님들도 기업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기업들 앵커기업 발굴하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기회발전 특구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 정책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대구가 미래 50년을 책임질 먹거리 산업으로 ABB, 비메모리, 반도체 등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자율주행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도 달구벌 자율차 플러스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테크노폴리스에서 디지스트까지 여객을 위주로 운행하다가 지난 8월 30일부터는 국가산업단지까지 운행 구간도 늘리고 로봇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타보고 현장 소리 담아왔는데요. 유재정 자율주행 매니저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시죠.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자율주행이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앉은 화면 앞을 보면 여기 회색 원기둥도 있고
또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신호등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이건 좀 어떤 화면인가요?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승객분들이 지금 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인데요. 지금 차량 주변으로 있는 이런 회색 원기둥 같은 것들이 이 자율주행 차량이 인지한 주변의 그 다른 차량들이 되겠고요. 이 차량이 주변을 어떻게 인지했는지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이 차량의 현재 속도, 도로의 이 제한 속도, 자율주행 여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화면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조심히 통과하세요. 승객분이 저희를 이제 불러주시면은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100%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개인 사유지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이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제외하면은 다 자율주행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선 차선 변경을 할 때 제일 신기해 하시고요. 두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방향지시등 안 켜신 거예요? 라고 하면 저희는 시스템이 알아서 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신기해 하시고 신호등이 있을 때 이제 자동적으로 멈춰서 선행차와 거리를 벌려서 안전하게 정차하는 경우에 좀 많이 신기해 하시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실생활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이용을 해보신 건가요? 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호출 건수는 4,400건, 이용객은 6,000명에 달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갈 때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할아버지부터 학원에 갈 때 탑승하는 초등학생까지 정말 이용객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네. 약 보름 전부터는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서 로봇 배송도 하고 있는데요. 서은영 매니저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상품을 적재해 주세요. 상품이 적재되었고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뚜껑을 열어 물품을 수령한 뒤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저희 달고벌 자율차 플러스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범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여객과 생활물류 서비스를 이용자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장애물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정확하게 도착을 해서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봤을 때 저는 7, 80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요. 나중에는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하기 위해서 건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인도를 달릴 때 어떤 제도적인 규제 이런 것들을 다 나중에 마련이 되어야지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말까지 제공되는 이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로봇 정류장이 있는 곳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부터 목적지까지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이용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건데요. 네. 정류장이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객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저는 30살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택시를 약간 대신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맨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자율로 가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앞에 계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한 점은 좀 없었고요. 좀 신기했던 부분이 우회전, 좌회전 같은 걸 할 때 핸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꺾이는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게 되면은 앞에 이제 스크린이 하나 있는데 자기 차와 주변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이제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눈으로 봤을 때 장애물인 것 같다 싶으면 이미 표시가 다 돼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주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신기하다, 새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지금 코앞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이동하는 동안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을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병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이용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안전하면서 또 되게 편안하게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보급화가 되고 확대가 되면 저희 같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되게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운전을 하기 시작한 때라서 노래 듣기도 버겁고 옆에 뭘 쳐다보기도 힘든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조금 뭘 먹거나 듣거나 아니면 풍경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길 바라고요. 네. 대구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관련 소식입니다. 대구로를 운영하는 인성데이터에 대구시가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네. 공모 절차부터 이 사업체 선정 후 운영까지 이 전반에 특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구시와 인성데이터 측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고요. 어제 대구시가 무고죄로 맞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관련해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예, 배달앱 대구로, 대구의 공공 배달앱이죠. 지금은 택시까지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먼저 대구로 배달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대구시가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민간 플랫폼 독과점에 맞서서 2018년 8월에 출범한 대구형 공공 배달 플랫폼입니다. 네. 완전한 공공앱이라기보다는 민관 협력형이고요. 이 대구에 본사를 둔 인성데이터가 운영을 하고 배달,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절반씩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이 공공배달의 붐이 일었다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하나둘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관 협력형보다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또 반면 실적이 그만큼 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상황인 건데요. 실질적으로 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곳은 경기도와 대구시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그렇죠. 이 경기도의 공공앱도 점유율이 3% 정도라고 해요. 이 반면 대구로 앱은 점유율이 최근에 16.9%까지 올라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특혜 논란이 인 거잖아요. 네. 문제를 제기한 건 누군가요? 네, 지난주 대구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구로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그리고 최초의 협약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올해 4월 맺은 새 협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한 뒤에 대구로와 관련된 대구시의 여러 규정 위반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판단해서 이 최고 책임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공모부터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떤 문제인가요? 이 사업 공모 과정에서 짚은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하나는 인성데이터의 감사였던 인물이 센터장으로 있는 기관이 협력업체로 선정이 됐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공모를 평가하는 위원회의 설치나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다. 또 다른 시도의 유사 사업의 평가 항목에는 없는 이 배송기사 지원 계획 항목을 신설해서 인성데이터에 유리하게 평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배송기사 지원 계획. 네. 예. 이 공모 과정에서 문제가 2020년 그 업체를 선정할 당시부터 꾸준히 지적이 되어 오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황뿐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인성데이터 선정 과정에서 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을 했는데 이 센터장으로 있던 교수가 이 직전까지 인성데이터의 사회이사 감사를 맡은 거는 사실이라고 하고요. 예. 다만 해당 교수는 본인이 센터장이었지만 당시에 심사위원 선정 등의 심사 과정에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추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배송기사 지원계획 항목을 신설한 게 규정상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대구시는 오히려 이 배송기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추가한 건 당시에 플랫폼 기업의 갑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추가를 한 것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협약보다 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 이 부분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이 초창기 처음 맺은 협약에 따르면 대구시는 이 인성 데이터에 3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20억 원의 내용도 운영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홍보비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쿠폰 같은 걸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쪽에서는 이미 올해까지 57억 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이 초과 지원분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대구시는 시의회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 실적이 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의 예산을 지원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추후에 배달 외에 택시나 페이 서비스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 시민단체 쪽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왜 인성 데이터에 이런 특혜를 몰아주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대구시는 이 필요한 절차들을 다 밟아서 제대로 진행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57억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37억 원 정도가 더 추가된 건가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대구시에서는 적절한 그 과정을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고 네. 그리고 4월에 또 새 협약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요? 4월에 새 협약을 맺었나요? 네, 인성 데이터와 대구시가 올해 4월에 새로운 협약을 맺었는데요. 원래 기존에 처음 맺은 협약이 202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아직 협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 협약을 맺어서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을 한 건데요. 이 협약을 맺은 배경을 살펴보면 이 중간중간에도 대구시가 인성 데이터를 몰아준다. 이 대구로 서비스가 잘 되면 인성 데이터가 이 서비스를 팔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런 의혹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새로운 협약을 맺었다고 대구시는 설명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협약을 바라보는 것도 이 대구시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왜 아무런 절차 없이 기한을 연장하느냐 이렇게 문제라고 짚고 또 몇몇 조항에서 인성 데이터에 유리하게 몰아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 반면에 대구시는 이 조항들 자체가 대구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성 데이터에 제약이 많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 대구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 도입 및 수수료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제공하는데 이 모두 대구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도록 추가로 제한을 걸었다고 설명을 하고 또 대구시의 이런 배달과 관련한 택시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다. 또 대구시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상의 권리, 의무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대구로 서비스가 잘 돼도 인성 데이터가 마음대로 이 서비스를 팔 수 없도록 대구시가 제약을 걸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구시가 우선 매수권도 걸어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대구시가 제약을 걸어놓은 부분 중 하나인데요.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이 서비스 사업자, 그러니까 인성 데이터가 대구로 서비스의 제공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리 그리고 상표권 등을 대구시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를 접어야 할 경우에 대구시가 다 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이 우선 매수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살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 쪽은 선택권이 대구시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대구시만큼 제약을 걸어둔 지자체도 없다. 대구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할 관련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뭔가요? 네, 이 대구시가 협약을 인성 데이터와 총 2번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사이에 이 인성 데이터가 인적 분할을 거쳐서 이 엄밀하게 따지면 이 두 번째 계약을 다른 회사랑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랑이요? 네. 인적 분할을 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건데 네. 이 대구시는 기존 법인의 권리가 승계된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난 5월에 인성 데이터가 자회사로 있던 로지오를 합병을 하고서 그리고 8월에 회사를 다시 분할합니다. 그러면서 인성 데이터와 로지올이라는 신생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구로 서비스를 운영하던 인성 데이터가 인성 데이터 서비스라고 법인명을 변경합니다. 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게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신생법인인 인성데이터에 이권을 몰아준 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인성데이터 측은 투자자 요청에 따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회에서도 지금 관련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월 6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대구시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애초 계획한 예산의 3배인 60억 원 가량을 할인 쿠폰 지급 등에 쓰도록 해서 운영업체에 혜택을 퍼준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임 시장이 한 사업 중에 가장 잘한 사업이 대구로다. 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를 잘 되게 도와주는 건 시민을 위한 의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대구시도 어제 맞고발을 했는데요. 자, 많은 시민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대구로 서비스입니다. 자, 이 대구로의 특혜 시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시민단체와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고 또 하나하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예. 다만 지역의 한 기업을 몰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관점 차이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다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이 대구로가 배달앱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택시, 전통시장 배달, 꽃배달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대구시가 이 지역사랑 상품권인 행복페이를 네. 대구로페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이 대구로 자체가 브랜드화가 잘 되어서 정착 중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대구시도 이 외부의 지적을 좀 반영하면서 대구로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대구 시민의 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논의도 그동안의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역사는 뭔가요? 68년 전의 오늘, 그러니까 1955년 9월 14일 일인데요. 대구 매일신문사에 무장괴한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인쇄시설을 부수고 기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사건을 계기로 대구 지역의 신문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뭔가 무시무시합니다. 예.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무장괴한들이 들어온다. 아,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렇죠. 1955년의 일이라면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시간은 70여 년 전이니까 아득한 옛날은 아니지만 내용이 아주 옛날 얘기 같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나 싶어서. 기자들을 폭행까지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매우 짧아요. 조선시대에는 신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 신문은 한성순보란 건데 순보하는 것은 이제 열흘에 한 번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월 3회 발간이 되었는데 1883년에 처음 나왔죠. 네. 그리고 한글로 된 신문은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독립신문. 민간에서, 그리고 관청이 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발행을 했고 요거는 일간이었습니다. 네. 역사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시험에 나온다고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대구에서는 그럼 언제 신문이 처음으로 발간됐나요? 이제 신문을 내려면 뭐 인쇄시설 등 이제 자금도 많이 들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처음에는 지역 신문은 내지 못하고
서울에서 나오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같은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중앙지의 지국을 운영하는 형태로 대구신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일을 뭐 돈벌이라거나 직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구의 대표적인 독립지사 중에 한 분인 서상일 선생이 동아일보 지국을 1923년부터 동아일보가 폐간되는 1940년까지 운영했고요. 네. 유명한 이상화 시인도 조선일보 지국을 운영한 때가 있었고요. 또 역시 이육사 시인이 또 기자로 대구에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창간된 때는 이제 1920년인데 그때부터 4년이 지나가지고 1924년이 되면 이제 대구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간하는 일간 신문이 생깁니다. 네. 그게 처음에는 이제 대구니까 대구라는 글자를 붙여서 대구상보라고 하다가 대구상보요? 예, 자세하게 보도한다 이런 이제 뒤에 또 남선경제일보로 저거 바뀌기도 하는데 이 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신문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신문이 대구에서 발간됐네요. 그렇죠. 발행이 됐네요. 예. 경제신문이라면 특수시인데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 일간지가 창간됐다.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로 관심을 돌려라라는 총독부의 계산이 깔린 거죠. 돈에 신경 써라 이런 거죠. 네. 그 총독부는 실제로 1940년이 되면은 한도의 신문사를 하나만 살려두는데 그때도 남선경제일보는 그대로 둡니다. 말하자면 총독부가 비호를 했다. 예. 신문 성격이 짐작이 되지 않아요.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신문이라는 걸 통해서 호도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었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고 경제에 둬라. 그렇죠. 그런 속셈이 있었군요. 예. 각도의 신문사를 한 곳만 두는 일도 일신문제는 오공정부 때 언론 통폐합 조치로만 알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벌써 있었군요. 그렇죠. 나쁜 걸 배운 겁니다. 예. 일도 일신문사 정책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없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는 신문들이 속속 창간이 되죠. 그럼 미군정 시기에는 언론 자유가 일제 강점기에 비해서 많이 보장이 됐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미군을 비판한다거나 미군정을 좋지 않게 기사하지는 못하게 했고요. 또 당시 친일 언론인들이 독립 후에도 이제 언론계에 많이 복무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네. 아무튼 독립운동가 출신인 윤흥열 선생과 또 장인환 선생 이런 분들이 1945년 10월 3일에 대구일보를 창간하게 되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영남일보도 나오고 또 민성일보도 창간이 됩니다. 예, 미군정 시기에는 대구 지역 신문사를 위협하는 사건은 없었나요? 있었죠. 이제 외국인이 와서 낯선 나라를 그것도 군인들이 통치를 하니까 나라 전체도 수순하고 예. 언론계도 매우 수순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1947년 3월 29일에 역시 권총과 도끼 등을 든 괴한들이 민성일보에 들어가서 윤정기를 부수고 기자들을 폭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 이 신문은 그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야 권총하고 도끼까지 예.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 것 이건 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미군정 끝나고 나면 또 좀 우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1950년 8월 20일인데 이제 매일신문이 그때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매일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근대자 대신에 개견자를 써서 이승만 견통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그렇죠. 그걸 매일신문 사장을 구속을 하고 신문의 무기정간 처분을 하는 등 대대적인 보복을 했는데 그 때문에 결국 신문사 주인이 바뀌었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천주교 재단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예, 단순한 실수가 엄청난 범죄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승만 정권이 아량이 좁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이승만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구실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구심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독립이 되었는데 친일 경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경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기사를 쓸 게 이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947년 3월 25일에 사건이 벌어졌는데 영남일보 방수복 기자가 남산동 지나가다가 경찰 검문을 받아가지고
신분증을 제시하니까 경찰이네 하면서 건방진 놈 하면서 대구 경찰서를 끌어가지고 폭행을 하는 기자를 이런 사건이 있었죠. 예. 야, 그 이유가 왜 폭행했을까요? 평상시에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한 이제 감정을 표출한 거죠. 네. 그 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이제 다른 신문이 부녀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었는데 그때 최석재 기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경찰이 테러 단체냐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매우 나빠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영남일보 방 기자하고 최석재 편집국장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친일 경찰이 독립된 후에도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사건이죠. 예. 최석재 편집국장 당시 지역 언론사에서 아주 명망이 높은 기자였다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분의 그 형상이 매일신문에 들어가면 1층에 지금도 있습니다. 매일신문사에 아까 무장괴한들이 침입했다 할 때 이제 이 사건도 최석재 기자하고 관계되는데 1955년 9월 13일 매일신문의 최석재 편집국장이 사설을 썼는데 제목이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였어요.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런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매일같이 길가에 세워놓고 서울에서 높은 관리가 오면 길가에서 서너 시간씩 깃발을 흔들게 하고 박수를 치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 깃발을 학생들이 자기 돈으로 사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공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서 되느냐, 학생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 매일신문에 무장괴한이 수십 명이 난입을 해가지고 인쇄시설을 부수고 기자를 폭행하고 했는데 그 전날 이미 매일신문이 약간 짐작을 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는데 경찰은 사건 다 끝나고야 출두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 경북 도경 지금 말하면 대구시경의 사찰 과장이 대낮에 일어난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비호를 하고 폭력배를. 시간이 상관이 있습니까 테러에?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경찰은 또 최석재 편집국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을 합니다. 무슨 혐의로요? 국가보안법이 왜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느냐 싶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나라 해롭다는 게 자기들 이제 견해겠죠. 하여튼 결국 그 다음 해 5월까지 갔는데 대법원은 다행히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죠. 아무튼 이런 일들은 이승만 정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 독재가 진행된 동안에 많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언론 민주 운동을 벌인 이제 올곧은 언론인들이 많이 선의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언론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이 언론을 간섭하고 탄압하는 일은 없어져야겠습니다. 예, 정만진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의 장 대구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 이번 주말 이틀간 열립니다. 토요일 야구와 축구 종목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18개 종목 3천여 명의 선수들이 소속 9군을 대표해 승부를 겨루는데요. 특히 올해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이 대회에 처음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화합을 위한 종합체육대회 부상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각 산업단지 내 환경 정비를 실시합니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 매뉴얼 또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를 찾는 귀성객과 근로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한 정비 부탁드립니다. 달성공원의 가이즈카 향나무를 아시나요? 이 향나무는 1909년 1월
달성공원을 방문한 순종 황제와 이토 히로부미가 기념 식수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현재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기록한 책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식물학적으로 풀어보는 특별 강연회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구 근대역사관이나 대구 향토역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8회 대구 패션 주얼리 위크가 내일 개막합니다.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주얼리 패션쇼와 주얼리 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로 이목을 끌 예정인데요. 특히 대한민국 귀금속 명장인 박정열 장인이 직접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인 귀금속 장인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의 즐거움과 함께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패션 주얼리 특구와 함께하는 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꽃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줄기가 잘린 생활을 오래 두고 보고 싶다면 설탕과 레몬즙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 1리터를 기준으로 설탕은 약 50g, 레몬즙은 큰 티스푼으로 한 번 정도 넣은 용액을 화병에 채워주면 미생물의 증식을 막아 꽃이 천천히 시든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흐린 날 기분 전환을 위한 꽃 한 송이 선물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군위군의 대구시로의 편입 이후에 대구 시티 투어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신설된 군위 코스는 매주 만석을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군위 편입의 효과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리겠고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이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